흐릿한 새벽빛이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의 창을 간신히 밀고 들어왔다. 72세의 박하늘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지만 좀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남편과 사별한 지 꼬박 10년.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적적한 일상을 달래주는 것이라곤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와 일주일에 두어 번 걸려오는 요양보호사의 의례적인 안부 전화뿐이었다. 시간은 마치 그녀만을 비껴가는 듯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할머니,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신대요. 지난 주말 오랜만에 집에 들른 대학생 손자 박민준이 할머니의 무료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민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화면 속 알록달록한 아이콘들과 복잡해 보이는 기능들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박하늘은 손자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씩 스마트폰과 친해지려 애썼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끈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며칠 뒤 박하늘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최지훈이라는 낯선 이름의 남자로부터 친구 신청 알림이 떴다. 조심스레 프로필을 눌러보니 자신을 캐나다에서 무역업을 하는 58세의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글과 함께 인자해 보이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하늘이 며칠 전 떨리는 손으로 겨우 올린 화분 속 제라늄 꽃 사진에는 고운 마음씨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외람되지만 하느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정중하고 따뜻한 댓글이 달려 있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성의 관심에 박하늘의 메마른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몇 번이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최지훈은 마치 박하늘의 오랜 벗이었던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 하느님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제 마음은 하느님 덕분에 늘 맑음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드라마 저도 찾아봤는데 주인공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더군요. 그는 박하늘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말들에 박하늘은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박하늘의 깊은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늘님처럼 아름다운 분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제 삶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찾은 기분입니다. 당신의 고운 마음씨가 제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셔줍니다. 와 같은 감성적인 말들은 박하늘의 자존감을 어루만졌고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설렘을 다시금 일깨웠다. 박하늘은 밤늦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최지훈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녀처럼 웃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 액정의 불빛만이 그녀의 상기된 얼굴을 비추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주책이란 말인가 싶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딘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최지훈은 자신의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나 아름다운 캐나다의 설경사진. 물론 모두 인터넷에서 교묘하게 도용한 사진들이었다를 보내오기도 했다. 박하늘은 그가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며 그와의 장밋빛 미래를 상상했고 어느덧 그를 최선생이라 부르며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최지훈과의 비밀스러운 대화는 그녀의 고독한 일상에 스며든 유일한 빛이자 낙이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는 언제나 진지한 표정의 이모티콘과 함께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듯했다. 박하늘은 이따금씩 밀려드는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며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몇 주간 꿀처럼 달콤한 대화가 오가던 어느 날 최지훈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평소에 차분하고 지적인 톤과는 사뭇 다른 떨리고 불안한 음성이었다. 하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져 급히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큰 사업 계약 건 때문에 현금이 모두 묶여 당장 비행기표와 응급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제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늘님밖에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하늘님께서 부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는 박하늘에게 500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박하늘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남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더군다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나이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진 건가? 혹시 하는 의심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최지훈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관심과 다정한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늘님만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늘님께서 외면하시면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그의 애절한 호소는 박하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쌈짓돈처럼 아껴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기계 앞에 섰다. 화면 속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돕겠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묘한 책임감과 만족감이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송금 후 최 선생, 아무쪼록 어머님 잘 돌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하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눈물 이모티콘이 가득한 답장이 돌아왔다. 박하늘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돈을 받은 최지훈은 마치 하늘이라도 얻은 듯 감격에 겨운 메시지들을 쏟아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열렬하게 박하늘에게 애정을 표현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여 어머니의 병세와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물론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다, 전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다 하늘님 덕분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늘님을 모시고 함께 살 멋진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황혼을 아름답게 보내요 라며 구체적인 미래를 약속하기 시작했다. 박하늘은 그의 말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외롭고 적막했던 그녀의 삶에 드디어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햇살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지훈은 또다시 어려운 부탁을 해왔다. 어머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기 위한 사업 정리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늘님께 또다시 손을 벌리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이번에는 1,000만 원이라는 더 큰 액수를 요구했다. 박하늘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최지훈과의 행복한 미래라는 달콤한 환상에 깊이 중독된 상태였다. 여기서 거절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 최 선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또... 그녀는 애써 합리화하며 자식들 몰래 수십 년간 부어온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과도 같았던 낡은 보험까지 깨서 돈을 마련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최지훈이 보내오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당신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며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고 그의 말을 맹신했다. 한편 박하늘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거나 혼잣말로 웃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다.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가끔 용돈을 달라는 민준의 말에도 예전과 달리 예민하게 반응하며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민준은 할머니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외로움이나 스마트폰 중독 때문만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들뜬 듯한 기색이 교차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 방을 지나던 민주는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네, 최 선생.
그럼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대화 내용에는 분명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준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할머니의 불안한 목소리와 최 선생이라는 낯선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학교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했다.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노인 대상 금융 사기, SNS 친구 사칭 등 온갖 키워드를 입력하며 관련 기사와 피해 사례들을 샅샅이 읽어 내려갔다. 화면 속 사기 수법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교묘했으며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들은 마치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특히 해외 거주 사업가 행세, 감성적인 접근으로 신뢰 형성 후 금전 요구 등의 수법은 할머니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말을 이용해 할머니 댁을 찾은 그는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에는 나의 최 선생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다. 심호흡을 한번 한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화창을 열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온갖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과 함께 중간중간 섞여있는 노골적인 금전 요구, 그리고 할머니가 보낸 거액의 송금 확인 메시지들이었다. 충격과 분노로 민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곧바로 최지훈의 카카오 스토리 프로필로 들어가 그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으로 돌려보았다. 예상대로였다. 최지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멋진 풍경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심지어 그의 프로필 사진조차 해외 유명 블로거나 다른 사람의 SNS에서 불법으로 도용한 것들이었다. 민주는 최지훈이 언급했던 캐나다 몬트리올의 무역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송금한 계좌번호 역시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대포통장 의심 계좌 목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사기였다. 민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이 사실을 어떻게 할머니에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순진한 할머니가 이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이 지옥 같은 사기극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최지훈의 마지막 요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박하늘에게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딱 1억 원만 더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됩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즉시 한국으로 들어가 평생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며 마지막으로 거액을 요구해왔다. 그는 박하늘이 현재 살고 있는 낡은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달라고 뻔뻔하게 종용했다. 박하늘은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수천만 원의 돈이 최지훈에게 흘러들어간 상황이었고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최지훈과의 완벽한 미래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그녀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화번호를 누르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다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잔뜩 출력한 A4 용지 뭉치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제발 멈추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주는 밤새도록 자신이 모은 증거 자료들, 최지훈이 도용한 프로필 사진의 원본 출처, 가짜 사업체 정보와 허위 주소지, 유사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들, 그리고 경찰청에서 배포한 로맨스 스캠 예방 홍보 자료까지 박하늘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박하늘은 민준이 내민 자료들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우리 최 선생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네가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시기해서 이러는 거지? 당장 그 종이 쪼가리들 치우지 못해. 박하늘은 손자에게 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매섭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리쳤다. 민주는 할머니의 격렬한 반응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 사람 할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사기꾼이라고요. 할머니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려는 악마라고요. 민준의 절박한 외침에도 박하늘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바로 그때 민준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고 최지훈에게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최 선생? 나 하늘이에요. 박하늘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평소에 다정하고 지적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박 여사. 돈은 준비됐소?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나 하는 거요? 당장 돈 붙이지 않으면 약속했던 거 다 없던 일로 할 테니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아주 귀찮아 죽겠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지훈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 박하늘은 온몸의 힘이 풀썩 빠져나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텅 빈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재산, 황혼의 마지막 로맨스라고 굳게 믿었던 간절한 꿈.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순수했던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에 대한 처절한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박하늘의 메마른 입술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박하늘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지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듯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민주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미어졌지만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묵묵히 할머니 곁을 지켰다. 따뜻한 죽을 끓여 방 문 앞에 놓아두고 말없이 할머니의 굽은 등을 쓸어주거나 시린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100번 1000번 나쁜 놈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너무 외롭고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와 변함없는 사랑에 굳게 닫혀있던 박하늘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곧바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로맨스 스캠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과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치밀하게 활동하는 전문 사기꾼의 특성상 범인 검거는 물론이고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냉정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민주는 잠시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는 할머니가 송금했던 대포통장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최지훈이 도용했던 SNS 계정들을 신고하여 차단시키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더디지만 박하늘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잊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문득 밀려오는 배신감과 수치심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잃어버린 돈 생각에 가슴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손자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정기적으로 찾아와 상담해주는 동네 노인복지관 상담사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픈 대가를 치렀지만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동안 소원했던 아들, 딸과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했다. 특히 민준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돈독해졌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가슴 깊이 느꼈다.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아침이었다.
박하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옷장에서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손에는 며칠 전 민준이 알아보고 신청해준 은빛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활용 기초반 및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이 들려 있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아직 조금 무겁고 표정에는 슬픔의 그늘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같은 깊은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복지관 입구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는 민준의 모습을 보자 박하늘의 입가에도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아닐지라도 절망의 끝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눈부신 가을 햇살이 부서지며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